조심해. 요새 이 수험생으로서 고3들도 이제 걱정이지만, 응? 우리 딸내미 고3인데, 고3들도 이제 100일도 안 넘어서 80 며칠 남았대, 수능이. 수능, 그리고 우리 공무원, 공시생들도 한번 뭐 이렇게 막 몸 아프고 그러면 한 일주간 그냥 날아가 버려. 응?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요런 때는 공부를 해도 너무 또 막 무리하는 것도 또 좋지도 않아. 더 큰 손해가 있어도 항상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놔야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제목은 따로 안 달았지만 이제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내용상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이렇게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 자, 확인행위 시험에 논점. 여기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자, 의의를 읽어보면 자, 첫째 줄 끝에 이 단어 좀 밑줄 쳐. 뭐냐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앞에 거랑 연결해봐. 그러니까 행정을 둘러싸고 행정에 관한 일인데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누구 말이 맞는지 뭔가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대. 이때 권한 가진 기관이 맞다, 틀리다, 뭐 존재한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 내리는 행위래. 그래서 두 번째 논점,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권적으로 판단 내리는 행위, 판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뭐야? 판단이라는 뉘앙스에는 뭔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판단한다. 응? 되겠지? 그래서 거기 얘가 쭉 나왔어, 그지? 아까도 나왔던 발명 특허, 그지? 그 다음에 뭐 시험의 합격자 결정,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예야, 시험에. 응?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판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알아보자. 보니까 첫 번째, 1번 판례 되게 중요하다. 1번 판례 보면 밑줄 쳐놨는데 뭐라고 써놨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은 친일한 대가로 획득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국가로 귀속시킨다. 소유권을 이렇게 결정했대.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국가 귀속 결정이라는 것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제 줄여서 위원회가 이 사람 재산은 친일 대가로 얻은 재산이니까 이제 국가 소유로 한다라고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시킨다고 결정을 내려야 국가 소유가 되나? 그걸 잘 살펴봐야 돼. 위원회가 국가 소유로 한다고 결정을 해야 비로소 국가 소유로 되는 건가? 그러면 위원회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국가 소유로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 앞부분에 보면 법이 뭐야? 그 법 이름이 나오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 이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재산은 친일한 대가로 획득한 재산인 거 맞다라고 판정만 딱 내리면 어떻게 된대? 판정만 딱 내리면 바로 국가 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응? 자, 옛날 1905년인가? 그때로 소급해서 그 재산은, 그 사람 재산은 국가 소유로 되는 걸로 이미 된 거야.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봐. 위원회는 무슨 결정만 하면 이제 그 사람 재산이 국가 소유가 돼? 친일 재산으로 획득한 재산 맞다라고 결정만 내리면 바로 국가 소유가 돼버리는 게 돼 있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회가 괜히 쓸데없는 단어를 덧붙여서 이거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 거 맞으니까 국가 소유로 결정한다. 그 뒤에 국가 소유로 결정한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 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쓸데없는 거 붙인 거야. 이런 게 사족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야? 위원회가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시킨다고 결정한다고 표현은 썼지만 이거는 핵심은 뭐야? 친일한 재산 맞다라고 판단 내린 행위다. 판단만 내림으로써 법에 의해 자동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 효과가 생긴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래? 어떤 재산이 누구 재산이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뭐야?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행위. 거기 뭐 확인이란 단어 나오고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뭐 거기도 말이 나오지만 둘째 줄인가? 위원회가
국가 소유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국가 소유로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응? 딱 친일 재산이라고 판정만 내리면 법에 의해서 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게 준 법률행위적 행위는 확인행위다. 근데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출제자라면 두 번째 줄을 낸다니까. 그 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은 그 재산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그 결정을 통해서 국가 소유로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아니란 말이지. 그지? 1번 되게 중요. 2번도 가끔 나왔어. 2번은 뭐야? 건물 사용검사 처분. 응? 다른 말로 준공검사 처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배운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그래갖고 건축을 해. 그래놓고 건물을 다 진 다음에 또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야 돼. 내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 다 졌으니까 검사해보고 허가받은 대로 건물 다 졌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건물 사용 승인을 해달라. 응?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예전 말로 준공검사를 내려주면 이제 그때부터 허가받은 대로 지었다고 판정 내린 거고 이제 건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법하게. 응? 그래서 키워드 건물 사용검사 처분은 뭐래? 응? 두 번째 줄에 의하면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을 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행위래요. 확인행위. 응?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확인 판정이 내려지면 이제 뭐야? 건물을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래. 응? 확인행위. 자, 1, 2번이 주로 이제 시험에 쓰였었고 최근 판례로서 3번, 4번이 있습니다. 응? 근데 아직은 3번, 4번은 나오진 않았어, 시험에. 나오진 않고 새 판례야. 응? 새 판례로서 하여튼 뭐 예상 대비해서 3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전하는 결정. 응?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문제가 뭐가냐면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사망했다, 그지? 군인이었고 퇴직을 했고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았는데 유족들이 연금을 받았는데 이게 이런 문제 나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게 배우자가 이제 연금을 받아왔어. 근데 배우자가 재혼을 했어. 응? 아마 그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군인의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연금 받을 권리를 상실하나 봐.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이제 연금 받을 권리가 이전이 되나 봐. 응? 네, 그런 거와 연관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배우자가 아마 재혼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연금 받을 권리가 이제 상실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 유족 연금을 받는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됐다라고 결정했대. 그 결정은 뭐래?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로. 응? 그 선순위 유족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이 판례 볼 때 기억하기로는 배우자였는데 재혼을 함으로써 연금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에게 자녀에게 무슨 연금 수급권을 이전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주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요령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유족연금권 이전 결정은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응? 그지? 이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그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연금받을 권리가 이전되는다기보다는 이제 이전됐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연금받을 권리는 넘어가나 봐. 응? 확인행위라는 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 다 최근 판례죠. 응? 자, 무슨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이야. 하여튼 줄여서 공부하자.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해주는 행위. 응?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는 확인행위네. 확인행위. 밑줄 보면. 그지?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말 나오지? 다섯째 줄인가? 끝에 그 단어로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확인해주는 행위도나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거부하는 행위나 다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그것까지 처분에 해당한다. 소송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응? 자, 1, 2번은 시험에 이미 다 나왔던 사례고 3, 4번은 다 최근 거라 아직은 시험에 안 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쌍가루 2번 성질이 있는데 별로 문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 또 나오지. 동그라미 1번은 뭐야? 판단 표시하는 행위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속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달라고 신청을 받거나 확인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행위다. 그치? 아까 어떤 거 생각하면 확 들어가. 시험 봤어. 선거 치렀어. 누가 합격자인지, 그치? 누가 당선자인지 결정 내려줘야 되겠지? 기속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행위만 그런 게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기속행위로 봅니다. 응? 그 다음에 형식, 여기 별 쓸데없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읽고 지나면 돼. 자, 효과에서는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확인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는 거지. 그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뭐에 의해서 법적인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법이 정한 대로. 그지? 그러면 각각의 확인해주는 행위별로 관련된 법이 정한 효과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 효과는 눈으로 읽어. 각각 확인행위마다 관련된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지? 그런데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이야. 응? 응. 뭐야? 공통적인 효과. 그러니까 모든 확인행위에는 공통된 효과가 하나 있다. 뭐가 있냐면 뭐야? 셋째 줄 끝에 불가변력. 그지? 행정기관이 어떤 의문이나 다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 행사로서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지? 이 판단을 한번 내린 이상 자기가 내린 판단 쉽사리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가변력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야. 그지? 판단을 내린 행정기관은 스스로가 내린 판단을 함부로 취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쉽게 취소 변경을 허락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 소위 우리 법학에서 중시하는 국민과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뭐 가장 극단적인 예로 다른 나라 예전에 몇 년 전의 예인데 그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 나라 뭐 우리나라 따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겠지. 거기서 A가 당선자다 결정 발표를 했다는 얘기지. 응? 그런데 일주일 뒤에 뒤집었어. A가 아니라 B를 당선자로 한다고 뒤집었어.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냐? 내전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났대. 지지자들.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의문 다툼 있는 사안에서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한번 판단하면 스스로는 판단을 내린 행정을 스스로 쉽게 뒤집으면 안 된다. 만약에 뭐 소송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뭐 취소 결정이 나오고 이렇게 바뀌는 거는 별개야. 근데 행정기관 판단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쉽게 함부로 막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응? 그런 이치로 생각하세요. 불가변력. 자, 그러면 공증행위를 보자. 공증행위는 단어로 표현하기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야. 행정기관이. 그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의에 읽을 때 이거는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하나? 첫째 줄, 밑줄 쳐줘.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문제를 대상으로. 의문이나 다툼. 뭐하고 그게 차이점이야? 확인행위하고. 그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 난 문제. 응? 다 확정이 된 사항을 이제 행정기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예 나와요. 예. 응? 여기 예가 중요해. 근데 예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가장 전형적인 예가 증명서 발급입니다. 응? 행정기관이 공적인 증명서 발급해줍니다. 각종 증, 영수증, 응? 우리 국공립학교의 졸업증명서 교부, 응? 우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맞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이런 거 있잖아. 응? 각종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여권 발급. 우리가 아까 당선증, 합격증 얘기 나오지?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우리 나온 적이 있어, 9급에서. 뭐냐면 시험을 봤다. 그럼 누가 합격자냐고 결정하는 행위는 괄호 어디에 해당하고, 이미 합격자로 결정이 난 사람에게 합격 증서를 교부하는 건 괄호 뭐뭐에 해당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옳게 짝진 거 골라. 뭐야? 시험 봤는데 누가 합격자인지는 의문이 있잖아. 그래서 합격자 결정하는 행위는 확인행위고, 이미 합격자로 결정이 난 사람에게 합격 증서를 교부하는 건 지금 공증행위다. 그지? 이런 예를 드는 거지. 자, 그럼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판례, 시험에 중요해. 판례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자, 1번 1번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갱신 발급한대. 그지? 증명서. 응? 증명서 처음 발급해 주는 것도 공증. 증명서 다 털어가지고 못 쓰게 됐다, 아니면 잃어버렸다 해서 다시 발급 신청해서 해주는 게 갱신 발급해 주는 거지. 어쨌든 증 발급 나오면 공증행위다. 그래서 판결도 뭐라고 하고 있어? 공증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3번도 뭐야?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재교부. 그치? 요거는 새로이 무슨 건설업 면허를 새로이 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면허를 받은 자라는 거를 다시 증명서를 재발부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새로운 면허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면허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데 불과한 거죠. 자, 공증행위다 하는 얘기고, 2번은 이제 특허청장이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뭐야? 그 등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미 상표 사용권자로 인정이 돼 있는 사람을 상표 사용권자라고 그냥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새로이 상표 사용권 부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인정받은 자를 공적 장부에다 등재해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공증행위라고 하고 있죠. 1, 2, 3 알아두고요. 자, 성질로 가면 여기서 포인트는 인식표시행이라고 해요. 인식표시행. 그래서 아까 확인은 뭐라 그랬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하고 그 판단 내린 걸 표시해 주는 행위라고 해서 판단 표시 행위. 그지? 근데 공증행위는 인식을 표시하는 행위래. 그러니까 어떤 이미 다 이제 뭔가 공증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겠지? 그 행정기관이 신청받은 사실하고 이게 이제 이미 확정 나 있는 사실하고 대조해보고 맞다고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걸 표시해 주는 거래. 응? 인식 표시행위. 확인은 판단 표시행위, 공증은 인식 표시. 그래서 두 가지. 확인은 의문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 표시해 주는 행위고, 공증행위는 의문 다툼이 없이다 결정난 문제에 대해서 인식 표시해 주는 행위다. 응? 다 예전에 시험 문제 그런 게 다 나왔었어. 그거 알아두고. 기속행위인 건 당연한 얘기고. 응? 그 다음에 형식별 논점 없고, 여기 효과는 이제 아까 한 얘기랑 확인 얘기랑 똑같은, 개별적 효과는 다 달라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여러분이 하나 대통령 선거를 할 거야. 그지? 근데 선거권이 나한테는, 여러분한테 선거권이 있어 없어? 있지. 만 18세 이상 넘었으니까 법에 의해서 선거권이 주어졌어. 그런데 내년 3월달 실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권리를 행사하려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치? 내가 갔는데 가서 대조하잖아. 선거인 명부하고 대조한단 말이야. 선거인 명부에 없어요? 투표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막 또 일찍 갔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서 또 이렇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선거권 명부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권리가 부여되는 건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것처럼 개별적 효과는 법 관련된 공증행위마다 관련된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 제각각이야. 그지? 눈을 읽었죠? 그 정도 읽고 지나가면 돼. 포인트는 1번. 모든 공증행위는 공통된 효력이 하나 있는데 뭐래? 공적 증거력. 그치? 근데 그 앞에 좀
단서를 붙이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지? 반대의 증거, 반증이라고 줄여 말하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명력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확정된 증거력은 아니야. 좀 약한 증거력입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력은 깨지는 거야. 응?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확인행위와 공증행위 비교했어요. 응? 표로 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중요합니다. 공증행위의 처분성. 여러분, 처분성 내지 처분이라고 인정돼야 뭐가 가능하지?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야 돼, 직접.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뭔가 장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했던 걸 없애거나 뭐 이런 거가 있긴 한데, 그게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 건 아니래.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장부에 뭔가를 기재한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면 그걸 처분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소송 대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눈을 읽어봐. 판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소송 대상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판례로 들어가. 여기 외워야 됩니다, 이 판례.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을 보면은 3번이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 그지? 근데 요거를 읽어보면 그 판결문 속에 이거는 행정기관이 무슨 어떤 행정관리 차원에서 운전면허 대장에 그 운전자의 일정한 사항을 뭔가 기재해 놓는 행위에 불과하지. 거기에 뭘 기재했다 그래서 운전자인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무슨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지. 그 운전면허 관리 대장에 무슨 이 사람 법규 위반 행위에 있어서 벌점 몇 점이다, 뭐 이런 걸 등재해 놓는다 그래서 그 벌점 매기는 거 갖고 운전자의 권리 의무에 벌점 매긴 거 갖고는 아무런 변동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 벌점은 누적 관리해가지고 결국 몇 점 이상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일 뿐, 그지? 벌점 기재해 놓은 것 자체로는 운전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운전면허 벌점,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벌점 같은 걸 면허관리대장에 기재하는 거, 이런 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번 정도 보고요. 근데 5번 중요합니다. 5번 아주 중요. 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 자, 이것도 결론은 뭐야?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결론이에요. 결론 처분 아니라 그랬죠? 행정소송 대상 안 돼. 이유는 뭘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란 걸 이제 그 장부를 만들어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그 관할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나, 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건물인가, 뭐 이런 거를 파악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장부에 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등재가 돼 있다 그래서, 또는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어떤 변동도 없다는 거야. 아무런 직접 영향도. 그냥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나 행정관리 차원에서 이제 기재해 놓는 것뿐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돼 있다든지 또는 등재해 놨다가 삭제됐다든지 한다 그래도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행위, 왜 내 무허가 건물을 삭제했느냐고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안 된다. 잘 나옵니다. 자, 5번, 또 6번을 보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 명의가 이름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디에 있는 땅? A 땅이야. A 땅인데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는 이 토지대장이 말하자면 토지의 호적 같은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B 이름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소유자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다. 응? B로 잘못 기재돼 있으니까 A로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를 했대. 그래도 이 거부한 행위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 아니라고 본다. 응? 그 이유는 뭐래요? 행정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은 말하자면 아까 봤지? 토지를 행정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자로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 해도 그 땅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가는 그게 상관이 없대. 그 땅의 실제 소유자냐 아니냐는 이 행정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가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땅 주인이 실제 누구냐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우리가? 이거는 땅 문서, 그리고 이제 법원에 속해 있는 등기소 있지. 거기에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어. 거기에 누구 땅이라고 기재되어 있느냐, 그지? 그게 중요한 거지.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누구 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땅 주인이 되는 거 아니다.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기재됐다 해서 그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래도 그 땅 주인의 권리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권리에 소송 대상이 아니래요. 외워야 됩니다. 처분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9번 인감증명행위 성격, 그치? 인감증명행위. 그러니까 인감증명 발급해 주는 거, 그치? 인감증명 쭉 읽어보자. 인감증명 신청이 행정기관이 적법한 신청이 있을 때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가 신청자야. 응? 신청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해주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신청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상실되는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처분 아니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다음 중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아닌 거로 본 것들을 골라라 할 때 인감증명회가 들어갔어. 박스 형태로 냈는데 고르라고. 인감증명회는 처분 아니다. 응? 공부하세요. 반면에 처분성 인정한 사례 나왔지? 1, 2번은 거의 안 나오고 3번. 3번 잘 나와요. 자, 핵심은 지목 변경해달라는 신청받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서 반려한 행위 나오지? 그거로만 공부해.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자, 그 중에 더 키워드는 지목이겠지? 그러면 한자로 지목이니까 우리가 그 뜻을 풀었으면 어떻게 돼? 땅의 목적이야. 토지마다 정부에서 지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농지, 그죠? 건축이 가능한 대지, 임야, 이런 용도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 잘 생각해. 땅의 용도가 뭐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집니다. 그죠?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지정된 용도의 땅이 제일 비싼 거. 그지? 농지도 그 다음으로 비쌀 거고, 임야 이런 땅이 제일 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얼마 부과되느냐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응? 그래서 지목이라는 거는 거기에 읽으면 지목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응? 그래서 법에서도 지목이 잘못 지정돼 있으면 지목 바로 잡아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법에서도 인정을 해놓고 있대. 쭉 읽어나가면 그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신청권이 있는 자, 법에 의해서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이 보장되고 있으니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지목은 어떻게 돼? 응? 자,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 등을 비롯해서 그래서 결국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5번 잘 나와요. 5번도 중요하고 6번도 중요한데 6번을 먼저 설명하자. 우리가 토지는 지목이라고 표현됐지? 근데 건물은 뭐라 그럴까? 따로 줄여 부를 말이 없나 봐. 그러니까 건물은 건축물의 용도라고 쓴다. 토지의 용도는 지목이라고 줄여 부를 수 있으니까 좋은데 건축물은 따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나 봐. 건축물은 용도라고 그래. 그치? 똑같은 이치지. 건축물의 용도가 응? 주택이냐, 응? 무슨 창고냐, 응? 뭐 내가 생각나는 건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냐, 뭐 상업용 건물이냐, 응? 창고냐, 어떤 용도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세금 내야 될 세금액이 다르니까 의무가 달라지잖아. 그런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지 지목 변경하고 또 지목에 상응해서 건축물의 용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응? 변경해달라고 신청받았고 거부한 행위는 처분이다. 응?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5번. 자, 토지 분할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 그지? 5번 판례. 지적 소관청은 이제 토지와 관련된 장부 관리하는 담당하는 관청을 말하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토지 분할에다는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 네? 결론은 뭐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자, A 땅이야. A 땅. 만큼. 근데 A가 사망을 갑자기 했어. 응? 그래서 뭐야? 자식, 갑, 을, 병한테 상속이 됐어.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이 그냥 통째로 상속이 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식이 3명이면 각각 3분의 1씩 가져요. 소유를. 응? 균분 상속 3분의 1씩. 그런데 갑을 병이 각각 이 땅에 3분의 1씩을 갖는다고는 됐는데 어느 쪽에 3분의 1인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는 거지. 응? 그냥 이 땅 중에 3분의 1은 일식은 갑을 병이 갖고 있다라고만 된 단계야. 지금 단계가.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쪽에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쪽 땅을 3분의 1을 갖고 싶어 해? 도로 쪽에 있는 땅이 더 좋겠지? 그리고 서로 싸울 수도 있지. 내가 이쪽에 3분의 1을 내가 갖겠다. 그지? 뭐 어쨌든 그런데 3분의 1씩만 지분을 갖고 있지. 응? 어느 부분이 3분의 1을 갖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씩 공동 상속이 돼 있다고 가정. 그런데 이 땅을 팔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을 팔려면 이 땅을 갑이 팔라 그래. 자기 몫만 팔라 그래. 3분의 1. 그러면 살라는 사람이 이 땅 살까? 아니 어느 쪽에 있는 3분의 1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3분의 1이라고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 안 팔겠지. 살 사람이 없겠지. 그치? 팔려면 어떻게 돼? 이걸 셋이 어느 부분 3분의 1까지 나눠야 될 것이고, 그치? 아니면 전체를 그냥 다 팔든가. 모두 다 합의해서 그냥 다 팔아넘기고 대금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중에 갑이 자기의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 자기 몫만 팔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쪼개놔야 돼, 땅을. 그치? 그리고 이게 분할이야. 응? 한 필지로 되어 있던 땅을 이제 3분의 1씩 쪼개서 요걸 자기가 자기 몫으로 하겠다. 응? 요 부분 을이하고 요건 병이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진다. 그러면 이제 갑이 가서 이제 요거를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전체 하나로 되어 있는 땅을 세 사람 소유의 땅으로 각각 나눠달라. 응? 이게 분할 신청이지. 나눠서 장부에 그렇게 이제 작성해 달라. 응? 근데 이거를 거부했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그지? 근데 이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유는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을 하고 단독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할 때 필수 서류가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 분할해준 이 토지대장 이거를 반드시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나 봐. 근데 그거가 안 되면 분할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 그래서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송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사항. 그치? 그 다음에 7번, 8번도 다 외워야 될 사항. 자, 7번은 건축물 대장 작성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 그치? 건축물 대장 작성해달라고 신청.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호적 같은 거야. 응? 근데 이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거 봐. 내가 새로 건물을 졌어. 그럼 뭘 해야 돼? 이걸 이제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이 내 소유 건물이고 언제 졌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내 원 소유자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를 하려면 역시 뭐가 있어야 된대? 이 건축물 대장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행정기관이 새로 진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주면 등기를 할 수 없게 돼서 건물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해서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 응? 8번도 그런 이치로 토지대장 작성해 줬다가 말소시켜버렸대. 행정에 토지대장 직권 말소시킨 행위도 역시 어떻게 돼? 그럼 토지대장이 말소되면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등기는 돼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땅이라고. 그치? 법원 소속에 맨 처음에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서 그 서류 떼가지고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 가서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누구한테 땅을 팔아 넘겼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소유권의 이전 등기. 그러려면 또 토지대장을 그 서류를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소가 돼버려서 법원 등기소에 첨부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전 등기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등등 뭐 이런 이유로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해서 처분성 인정.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 시험에 엄청 잘 내. 이 파트에서 공증이라는 파트에서 내기도 하지만 다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자 2권의 행정소송 파트로 다 수렴이 돼요. 모이는데 행정소송 파트 가면 뭐 공부하냐면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 그래서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가 중요한 논점인데 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응? 거기 가면 또 뒤쪽에 가면 내가 이제 이런 거 모아놓는 거는 다 모아놨어. 제목만. 응?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지? 제목만 처분성 인정한 사례 아닌 거 이걸 2권의 끝에 가면 다 모아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통지. 통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논점은 별로 시험이 별로 없어. 자, 통지는 의회에서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 또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관념 내지 행정기관의 의사를 알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야. 알리는 행위, 행정기관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응? 그걸 통지행위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알리기만 하면 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냐? 그건 아니고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라고 하려면 알리는 행위를 해서 법이 정한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래야 돼. 그래서 두째 줄에 단서가 붙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응?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래야 행정행위인 통지입니다. 응?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걸 발생시키는 게 있어야지.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면, 그래서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 발생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통지라 그래도 사실행위에 불과한 통지지 행정행위인 통지가 아니라 그래요. 응? 우리가 이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가 돼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처분성이 인정되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거기도 예 공부해야 돼. 예. 자, 대집행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납세 독촉, 귀화 고시, 특허 출원 공고, 토지 수용 사업을 인정받았다는 걸 고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예요. 응? 이제 통지행위의 예예요.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집행 계고는 이제 나중에 2권에서 공부할 그런 내용인데 간단한 설명을 하면 대집행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불법 건물을 지었으니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시오 하고 하명을 했어요. 의무부과를 했는데
기한 내 자진 철거 안 하잖아. 그럼 행정기관이 통지해요. 뭐라고? 당신 언제까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때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할 시에는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하고 상대방한테 알려요. 그게 바로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한다 그래요. 대집행하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알렸는데도 계속 자진 철거를 안 하잖아. 그러면 또 몇 월 며칠 날 강제 철거 들어간다고 또 알려요. 그게 대집행 영장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알리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알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납세 독촉은 당연히 알겠지? 세금 부과받고 안 내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자진 납부하시오. 그때까지 안 내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응? 이런 얘기죠. 특허 출원 공고는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최초 발명자로 인정해달라고 특허청장에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청 들어왔다고 공고가 특허해달라고 자기 최초 발명자로 판정 내려달라고 신청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서로 모른 채 동시에 발명할 수 있잖아. 거의 동시에. 그치? 근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고 순서가 중요하겠지? 뭐 그런 것들 통지입니다. 응? 그래서 2번, 여기서 말하는 1번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인 통지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끝에 보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 이거는 국민한테 알리긴 알리지만, 상대방한테 행정기관에 알리긴 알리지만 무슨 권리 의무 발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에도 계속 휴대폰에 통지 오잖아. 코로나 몇 명 생겼다, 통지 오고, 그지? 또 폭염이 예상되니 밖에 외출을 삼가해달라 통지 오고, 그지? 다 알리는 행위 오잖아. 근데 개인의 권리 의무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냥 정보 제공하는 의미밖에 없지, 그지? 그런 거를 사실행위인 통지라고 합니다. 이런 건 상대방의 권리 의무 발생 이런 거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행위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만 알려주는 의미지. 그래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나 또는 두 번째, 이미 성립된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한 표시 행위,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부과라는 하명행위, 세금 부과라는 게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뜻이잖아. 그럼 세금 부과하는 처분, 세금 부과 행위가 하나의 행정행위야. 그럼 세금 부과라는 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형식, 고지서의 기재사항 제대로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고지서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 세금이 부과됐는데 고지서가 뭐가 빠져 있어. 뭐가 기재가 잘못돼 있어. 그럼 뭘 갖고 소송을 싸울까? 세금 부과 조치가 잘못됐다고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할까? 세금 고지서가 잘못됐으니까 세금 고지서 이거 통보해 왔잖아, 고지서로. 그럼 고지서 통보해 온 게 위법이라고 싸울까? 뭘 갖고 싸워? 세금 부과 행위가 위법이라고 싸우는 거지.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건 세금 부과 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이야, 요건. 세금 고지서 보내는 건. 그럼 거기다 대입시키면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 세금 부과 행위. 그것이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제대로 작성된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고지서에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됐다. 고지서가 나한테 안 왔다. 나는 고지서 본 적도 없다. 또는 고지서에 뭐가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다. 고지서 보낸 것 자체를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니겠지? 세금 부과 행위가 요건을 못 갖춘 위법이 있다. 세금 부과 행위 취소. 이렇게 싸우겠지? 그거야. 세금 부과 행위가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지서를 상대방한테 보내는데, 이 고지서 상대방한테 보내서 표시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금 부과 행위가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행위일 뿐이야. 그 자체가 송대상이 되는 독립적 성격이 없는 거야. 그런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위에 1번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인 통지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예, 알아두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 쭉 2, 3, 4, 5는 그냥 눈으로 여러분들 읽고 지나고, 자, 판례가 중요해. 판례. 자, 판례 1번, 2번 똑같은 이치입니다. 응?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번이 많이 나와. 당연퇴직 통보. 이거 전에도 했지? 당연퇴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딱 보는 순간 당연퇴직이 뭐죠? 당연퇴직, 자동퇴직이야. 공무원직에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생기면 공무원직에서 자동퇴직이에요. 응? 자동퇴직. 응? 그래갖고 엊그제 무슨 뉴스 기사 하나 보니까 뭐였더라? 어떤 사람 저기 저 서울에 강남에 있는 어디 피트니스 클럽? 그지? 저거 하는 데 있잖아. 그죠? 하여튼 체력 단련 운동하는데 거기서 뭐 했대? 휴대폰으로 여자들 운동하는 모습 요거 촬영하다 걸렸어. 족발. 그래갖고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휴대폰 검사해보니까 막 여성들 막 촬영한 영상이 있고 몇 차례 예전에 것도 있고 걸렸어. 그리고 신분이 뭐래? 서울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래. 응? 어떻게 될까? 응? 일단 그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사받고 재판에 형사재판 넘겨져서 결국 만약에 가서 재판받았는데 저거 나왔어. 성범죄야. 성범죄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무슨 벌금형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 나올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법이 그랬어요. 성범죄로 인해서 하여튼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공무원직 형 선고받은과 동시에 바로 상실입니다. 응? 이런 게 당연퇴직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공무원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그 사유가 생김으로써 공무원 신분은 상실된 거야 이미. 그런데 인사기관이 어떻게 돼? 당신은 한 번도 문서로 통보해 준 거야. 당신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당연퇴직됐음을 통보합니다. 이 통보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아니지.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통보 조치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 의무 등 신분 등 이런 법적 효과 발생한 거는 무관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퇴직 통보가 위법이라고 그에 의해서 자기가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싸울 게 못 되는 거다. 그죠? 정년에 도달하면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정년 퇴직됐습니다. 통보한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응? 그래서 1, 2번이 같은 이치인데 보통 1번을 많이 냅니다. 당연퇴직 통보 조치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 2번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가보자. 4번. 4번 또 중요합니다. 4번은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뭘 알려줬대요? 첫째 주 보니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응?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당신이 받아오던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은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줬대. 근데 이건 뭘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고 바뀐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준 것밖에 없는 거야. 응?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내용의 조치를 한 거야? 아니잖아. 법이 바뀌었고 바뀐 법에 따라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일 뿐이지. 그치? 따라서 이거 처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행정기관이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좀 넘어가도 됐고 6번 중요합니다. 6번. 자, 6번을 보면 뭐야? 첫째 줄 끝에 급소공사비 내역과 이를 지정한 날짜 기일 내에 먼저 납부하라는 납부 통지를 보냈지. 그러니까 줄이면 급소공사비 내역과 납부 통지 보냈대. 이거는 이렇게 약간 각색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새로 졌다고 쳐봐. 응?
여러분 상수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상수도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해서 합의, 계약 맺고 사용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상수도 우물 파서 먹고 살아도 되잖아. 응? 근데 그 A가 새로 건물을 줬어. 그리고 자기 건물에 상수도 공사를 해달래. 그럼 상수도 공사를 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도로가 보통 큰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으로 큰 대형 상수도관이 묻혀 있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인이 건물을 지면 여기까지 이제 상수도관을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A가 여기다 새로 건물 졌다고 자기 상수도 연결해 달라는 거야. 이게 급수 공사해 달라는 거야. 그랬는데 뭐가 왔어? 급수 공사비 내역. 그러니까 공사비가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간다. 응? 그 다음에 뭐야? 이거를 언제까지 먼저 납부하자. 이러고 이제 온 거야.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급수 공사비가. 응? 자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걸 먼저 내라 이러니까 이걸 갖고 아니 이렇게 많이 내라고? 이건 뭔가 문제 있어. 잘못된 거야. 하고 이걸 소송을 낸 거야. 근데 이거는 행정소로 싸울 대상이 안 된대. 이유가 뭐야? 자, 이거는 자기 건물에다 이제 수도공사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다 연결하려면 이만큼 공사비가 듭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이걸 먼저 납부하세요. 그러면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문이지. 반드시 먼저 내라 하고 강제로 내라고 의무 부과한 거 아니라는 거야. 강제로 의무 부과한 조치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공사비는 이 정도 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언제까지 납부하시면 공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강제로 의무 부과한 거 아니니까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내면 공사 안 해주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13번 공부해야 돼. 응? 자, 13번, 15번 특히 공부해주세요. 13번, 15번. 자, 13번은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내줬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때 이 통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취소됐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행위야. 그래서 요 13번은 거기를 여러분들 읽어보되 이 통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고 이걸 다툴 이익도 없는 거야. 이익도 없고 뭘 갖고 싸워야 돼? 상대방 양수인은. 양수인이 싸우려면 뭘 대상으로 싸워야 될까? 응? 자, 원래 이렇게 된 상태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고 수리 공부할 때 A가 먼저 무슨 사업면을 받았다가 이걸 B한테 양도했단 말이야. 응? 양도 계약을 맺고 넘겼잖아. 그러면 이제 B는 자기네들의 양도 계약에 의해서 B는 넘겨받을 지위를 갖고 있어. 그런데 넘겨받을 지위 A가 면허받은 게 있는데 넘겨받으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넘겨받기 전에 지네들끼리만 이제 사법상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거 아마 신청해서 행정기관에 양도 계약이 돼서 우리가 아까 배운 인가를 받아야만 이 양도 계약대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 안 된 상태란 말이야. 지네들끼리 계약만 맺어진 상태인데 행정기관이 아직은 A가 면허받은 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 면허를 취소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자기가 넘겨받을 면허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한 행위로 자기가 넘겨받을 면허가 없어지니까 이 면허 취소 조치를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A도 싸울 수 있고, A는 자기에 대한 면허가 취소했으니까 소송 싸울 수 있고, B도 자기가 넘겨받을 면허가 취소돼 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 행위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면허 취소됐다고 지금 어떻게 했어? 통보해줬잖아. 통보하는 행위를 왜 싸우냐? 통보에 의해서 불이익받는 게 아니거든. 통보는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고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B가 불이익받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B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기서 얘기하면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워야지. 응? 통지하는 행위를 왜 싸우냐 말이야. 그래서 여기 13번의 핵심은 통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취소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것뿐이에요. 아니다. 그지?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 밑에 여러분 13번 아래쪽에 두 줄짜리 했잖아. 그지? 거기서 소송은 뭐로 싸우는 거야? 취소한 처분. 취소 처분을 양수인이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지. 응? 취소 처분을. 그렇지? 양도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자기 넘겨받을 그 최소화가 없어졌으니까 양수인이 그 취소 처분을 소송으로 싸울 수는 있다. 근데 취소했다고 통보하는 행위를 왜 싸우냐 이거지. 그렇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또 하나 설명을 하면 15번은 소득의 귀속자,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요거 공부해두고,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국가가 있고 국가의 세금 부과 징수 업무는 세무서장이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고, 응? 그 다음에 원천 납세 의무자.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었지? 납세 의무자가 있어. 그러면 이걸 무슨 예로 들면 이거는 내가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지? 얘는 회사 다니는 직원. 그러면 직원이 이래서 월급 받을 때, 그지? 월급에서 회사가 법이 정한 세금액 얼마 딱 떼서 국가에 납부한단 말이야. 그지? 이때 이 회사는 징수 의무자야. 이 직원한테 국가가 거둘 세금을 징수하는, 응? 의무자야. 응? 그러면 원래 그 세금은 직원이 납부하는 거야. 자기 소득에서. 그지? 원천 납세 의무자. 그지? 그런데 지금 국가 측에서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통보했대? 응? 여기 뭐야? 소득 금액이 변경됐다고. 소득 금액 뭐했어? 변동 통지.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직원 원천 납세 의무자의 소득이 변경이 됐다 라고 얘한테 통지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금 여기서 보면 귀속자에게 통지했다 그랬지? 얘가 원천 납세 의무자가 얘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득 귀속자야. 그치? 월급 받는 자 아니야? 월급이라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지? 얘가 귀속자야. 얘한테 통보해줬대, 세무서장. 근데 이거는 소득금액이 변동됐습니다 하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고 얘한테는 의무가 없어요. 이거를 얘한테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 측에 통보하면 회사는 다시 계산해서 다시 세금을 더 낼 게 있으면 더 내야 됩니다. 얘가 그 직원의 소득금액이 변동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의 소득금액 변동된 거 통보받고 회사 측은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하면 회사는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가 생기니까 얘한테는 이게 처분이에요. 의무를 발생시키니까. 그지? 근데 원천 납세 의무자 있고 소득 귀속자한테 변동 통지한 건 그냥 이게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어요. 얘가 새로이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소득 귀속자, 납세 의무자가. 응? 그래서 소득 귀속자,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셋째 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한 거는 처분에 해당돼? 원천 징수 의무자. 응? 회사에게 통보한 거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18번을 중시하세요. 18번. 요새 이거 이제 새 판례야. 벌써 시험에 한번 나왔어. 우리 지방직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시험에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줄 뭐였어?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등 자격상실 및 자격 변동 안내 통보 뭐 이런 거야. 좀 줄여 공부하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의료보험, 응?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지역 의료보험 이렇게 해갖고 나눠져 있어요. 응?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뭘 기준으로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 응? 소득. 응? 지역 의료보험은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응? 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응? 왜냐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야,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 100만 원이야. 응?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인데 빌딩 소유하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의료보험은 월급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의료보험료를 내요. 직장을 다니면. 근데 똑같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직장을 안 다녀? 그럼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입되지. 그러면 뭐 갖고 그 기준 삼아 계산해? 그 빌딩 재산 가치.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엄청 많이 내요.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럴 움직임이 있어요. 통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국민 건강보험단이 뭐였어? 당신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됐고 이제 뭐로 바뀌게 됐다는 거야? 지역 가입자로서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게 됐습니다 하는 걸 안내해준 통보야. 응? 이거는 그냥 그렇게 자격 변동됐다고 법 규정에 따라 자격 변동됐다고 알려준 것일 뿐, 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익 불이익이 생기는지는 법이 정한 대로 이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건강보험 등이 한 거 그냥 변동됐습니다는 사실만 안내해 준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야? 응? 쭉 읽어보면 처분이 아닙니다. 응? 마지막 그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처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면에 처분성 인정한 사례 1번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는 거. 당신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면 강제 철거. 이건 다시 한번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처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 처분 의무 통지. 그지?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요새 논의되는 거 있죠? 지금 한참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희숙이라는 국회의원, 그죠? 사퇴 발표하고 뭐 이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 80세가 넘은 아버지가 뭐 농사 짓겠다고 땅 샀다는데 거의 여러 가지 정황하고 그런데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 자기가 농사, 즉 경작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작은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가 있겠지만 일단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땅 주인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 농지 처분 명령이에요. 그 안 따르면 이제 뭐 이행 강제금수에 아니 불이익 조치가 또 뒤따릅니다만, 농지 처분하라고 의무 통지하는 건 언제까지 지정된 기일까지 농지를 처분해라 하고 하명을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안 하면 이제 법이 정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라는 사항을 통지하는 거다. 그래서 처분으로 인정된 거.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네. 4번. 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란, 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
기간 만료됐다고 첫째 끝에 뭐 했어? 임용기간 만료됐습니다. 통지했죠? 근데 임용기간 만료됐다고 통지하는 거는 뜻은 당신을 더 이상 재임용 안 하겠습니다라는 재임용 거부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 결론은 뭐야? 처분으로 인정했다. 그 이유는 원래 대학에 이게 원래 실제 사건이 서울대 미대 교수였는데 서울대 미대 이제 조교수라고 교수로 재직하던 자가 있었는데 또 서울대 무슨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미대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야 그런 논문을 썼어. 옛날에 초창기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실었더니 찍힌 거야. 선배 교수한테. 그래갖고 이제 교수들도 처음에 임용 기간제로 임용이 돼요. 그래서 재심사를 해서 또 재임용되고 이래. 그러면 기간 내에 그 학생들 교육한 거, 또 연구한 거, 실적 등등 이런 거 심사 평가해서 기준치 넘으면 재임용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임용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미 한번 채용됐던 그 교수는 자기가 제대로 심사를 다시 받아서 재임용될 거라는 강력한 어떤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질 때, 근데 이제 내막은 보면 뭐 정당한 이유는 제대로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당신은 재임용 기간 만료됐습니다. 라고만 통지했는데 그건 재임용 안 하겠다는 거부 통지다. 그래서 이걸 처분이라고 보고 소송 대상으로 인정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행정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그 재임용 탈락한 교수가 승소했어요. 그래서 복직 사건입니다. 옛날에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자, 그러니까 줄이면 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끝에 분담금 납부하라고 통지한 거는 이거는 납부해라고 공권력으로서 의무를 부과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게 이렇게 권력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그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의무를 부과한 조치로 봤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강제성은. 자, 6번은 아까하고 뭐하고 대비시켜? 아까 여기 했지?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에 대해서 직원의 소득금액 바뀌었습니다 하고 통보한 거는 그 통보가 있게 되면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바뀐 소득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이다. 이거하고 아까 뭐하고 대비한다고? 거기 밑에 화살표에 다시 써놨지? 소득세 원천 납세 의무자 직원 그걸 소득 귀속자에 대해서 변동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구별해놓고요. 7번도 공부해야 돼. 7번 뭐라고? 누가 했어? 조달청장이 그지? 뭐 했대요? 중소기업 간 밑줄 친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어떤 물품을 살 때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 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부 기관에 뭔가 이렇게 납품하는 물품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벌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이제 정부 부처가 무슨 공무원들 책상 의자를 싹 교체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이걸 경쟁을 붙이지. 이런 걸 교체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구점 업체들이 우리가 그걸 납품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어떤 업체는 당신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들은 참여 제한 이렇게 하고 그 참여 제한 기업이고 또 그 납품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조금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상대방 그 중소기업 대상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고 7번
8번 사업인정 고시도 알아두고, 사업인정 고시는 이제 손실 보상할 때 공부를 할 텐데, 뭐 어디를 공항 건설한다, 뭐 댐 건설한다, 도로 건설한다, 이런 공익 사업 하려고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해야 돼요. 응? 어디에 예를 들어 무슨 공항을 건설하고 싶다. 예를 들어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전에 제주도에 신공항이라는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게 공익적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그거는 말하자면 공익 사업으로서 인정한다. 이게 인정이 되면 그 공익 사업 하려는 지정된 구역 내 땅 소유주들 어떻게 돼? 땅이나 건물 소유주들 협상해서 팔아넘기든가, 안 되면 아까 토지수용위원회 강제 결정에 의해서 소유권 박탈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걸 인정받았다는 걸 알리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래서 토지 수용권 등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이다. 뭐 이렇게 처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는 제일 할 게 별로 없어요. 수리는 우리가 어디서 했었지? 신고행위 공부하면서 했었지? 신고행위.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뭐 신고서를 낸다든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받아들이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뭐 별것도 없어.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수리행위는 뭐가 들어간 거야? 수리는 일단 신고서나 신청서를 받고 평가가 들어간 거야. 행정기관이 평가를 했어. 기재사항 다 썼고,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뭐 후속 처리할 게 있으면 그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래.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수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중요한 거 단순한 사실로서의 도달 또는 사실행위인 접수와는 구분돼. 요거 밑줄 쳤어요. 자, 여기서 단순한 사실로서의 도달이라, 예를 들면 누가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누가 뭐뭐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보냈어? 그러면 그 우편물이 행정기관에 단지 도착만 된 상태. 이건 아직 수리 이전 아니야? 행정기관이 그 우편물 받아갖고 뜯어서 기재사항 제대로 썼나, 첨부서를 제대로 갖췄나 평가해서 수리하기 이전 단계지. 단지 도달만 된 상태잖아. 도착만. 아직은 수리 이전 단계지. 그 다음에 접수, 사실행위로서의 접수라고 하는 건 그냥 평가를 하기 전에 신고서만 받은 상태지. 예를 들어서 뭔가 신고서나 신청서를 내려온 사람들이 쫙 수십 명이 줄을 섰어. 행정기관에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갖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해. 이럴 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접수증 번호, 접수 번호 다 주면서 일단 신고서, 신청서를 다 받아서 쌓아놓다. 그러면 이건 뭐야? 아직 평가한 단계야? 기재사항 다 썼나, 구비서를 갖췄나 평가하기 이전 단계지. 단지 제출된 신청서,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걸 한 것뿐이지 수리는 하기 이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리 이전에 단순히 행정기관에 도착만 된 상태, 도달 또는 접수만 한 상태, 이거는 수리하고는 다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질 등 가면 수리는 첫째 줄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로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 원칙 형식적 요건, 그러니까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갖춰 있으면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로 봅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그 정도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이미 공부한 거라 맞죠. 그러면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뭐예요? 두째 줄에 있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그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가 제출됐어. 그럼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갇혀있다 그러면 신고를 수리해줘야지. 응?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응? 이게 앞에 얘기지. 그런데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래.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응? 건축물의 소유권을 들어 소송이 진행 중이야.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판결로 확정이 나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때까지는 수리해주기 곤란합니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위법 아니다 이거예요. 응? 자, 1번도 알아둬야 되고 2번은 앞에서 공부한 거였어. 응? 그래서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자. 자, 첫째 줄에 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지네들 개인끼리만 양도양수 계약 맺는다고 그 계약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 지휘승계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야만 어떻게 돼? 응?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 그지?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첫째 줄에 수리는 먼저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수리해줄 대상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인 때는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수리행위는 수리해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수리행위는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은 이제 핵심이 이거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자 소송으로 뭘 싸울 수 있대? 자기네들의 사업 양도양수행위, 즉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고 민사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응? 근데 그거 자기네 양도양수 계약을 민사송으로 싸우지 않고 곧바로 뭐 할 수도 있대. 왜 이 무효인 양도양수 계약인데 왜 이거를 신고를 수리해 줬냐 하고 행정기관에 수리해 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둘 아무거나 소송으로 싸워도 된대. 자기네 사업 양도양수 계약, 응? 이걸 민사송으로 싸워도 되고, 그건 놔두고 행정기관이 수리해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싸워도 되고, 응? 둘 중에. 자, 수리의 효과는 뭐 다 개별법에서 정한 대로 다르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례 2개 공부하고, 그래서 수리의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한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 확인, 공증, 통지, 수리에서는 주로 확인행위, 공증행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확인행위, 공증행위가 많이 나오고, 통지는 뒤에 처분으로 본 사례, 안 본 사례, 그게 이제 처분성 여부와 관련된 사례가 주로씩 나오고. 응?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밥을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응? 조금 늦게 먹게 됐네, 그죠? 밥을 먹고 그러면 3시부터 해서 이론 원래 부강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문제만 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전에도 못 푼 문제 있었지? 그거랑 오늘 배운 문제랑 해서 오늘 나머지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문제 연습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밥 먹으러 합시다.